오늘은 두 가지 이슈를 들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이슈는 그 471명의 그 시민 참여단, 그 사람들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그거를 이제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는 쪽으로 권고안을 채택을 해서 뭐 정부도 그렇게 따르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가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핫한 거죠. 오래된 거지만 그 홍준표의 박 대통령 출당 문제,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거를 제 나름대로 쭉 스토리를 쭉 총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그 신고리 원전 5, 6호기 그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제가 동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 요지는 이러한 문제를 왜 시민 참여단이 결정하느냐, 그러한 취지로 제가 동영상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취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신고리 5, 6호기를 시민 참여단은 건설 재개하는 쪽으로 59.5%인가요? 가 이제 원전 건설 재개해야 된다 그랬고 40.5%가 그거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했죠. 그래서 이제 19.5% 차이가 나서 시민 참여단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 40%나 되는 사람씩이나 저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고, 그러한 문제점을 떠나서 제가 먼저 번 그 동영상에서 누차 강조한 바, 왜 이런 문제를 시민 참여단이 이런 걸 결정하냐? 471명이 도대체 원자력에 대해서 무엇을 알길래 거기 참여해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그 사람들보다 한 명의 전문가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어떤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이럴 때는 시민들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그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결단, 이런 걸 내릴 때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민주적인 시민이지, 그걸 내가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과연 올바른 시민 정신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꼬드겨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금 결과는 이제 신고리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났는데, 만약에 이거 신고리 원설 이거를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 공사 재개를 하느냐 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 지식이 없는 그 사람들이 거기 세미나에 참석해서 2, 3일 공부한 게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렇게 시민 참여단을 동원한 그 목적이 뭐냐? 책임 회피하려는 거죠, 책임 회피. 책임 회피하려는 거죠.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하고 싶으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들이 투표를 결정하는 거. 차라리 그걸 해야죠. 시간과 돈과 노력이 더 많이 든다 할지라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아무런 대표성 없는 아마추어 471명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 뉴스 보면서, 아, 저렇게 시민참여단이 뭐, 59.5%가, 예? 공사 재개를 했구나 해서 잘 됐구나 하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았다기보다는요, 왜 이런 걸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냐. 도대체가 이게 너무나 유치한 일이고,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언제까지 쳐다봐야 되느냐. 아니, 정말로 정부 입장에서 탈원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뭘 시민참여단한테 물어봅니까? 물어보기는. 그냥 원전 다 중단한다.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잘못됐으면. 책임은 책임대로 피해가고 싶고. 뭐, 원전은 중단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시민 참여단이라는 것을 해서 마치 무슨 시민들이 참여한 것처럼 구성을 했는데,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나는 왜 빠졌냐, 거기?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도 기분이 좀 저는 매우 착잡했습니다. 매우 착잡했어요. 뭐 일부 사람들은 뭐 그걸 보고 굉장히 또 흥분하고 좋다고 이제 뭐 한시름 났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그런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많이 좀 착잡했습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뻔한 문제까지 이러한 식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거가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야 한다는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저는 착잡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슈, 홍준표가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자유한국당 출당 문제. 예, 그에 관련된 그 카톡을 제가 어저께 소개해 드렸죠. 어저께 애국 시민께서 굉장히 장편의 카톡을 올려주셔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제가 감동해서 올렸는데 어저께는 제가 너무 경황도 없고 어제 그 제 동영상은 좀 두서없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분의 카톡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첨가하면서 오늘 주제 내용을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제 그 애국 시민의 카톡 내용은 일반인으로 돌아갈 사람은 홍준표다. 홍준표는 절대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저는 일관되이 이야기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에게 표를 몰아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24%의 지지 의사가 홍준표를 지지한 게 아닙니다. 예, 혹자는 저보고도 태극사랑도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저까지 도매금으로 또 넘기는데, 그 당시 대선 전국에서 제가 했던 그 동영상들을 차례대로 다시 한번 보시면 저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그 홍준표 후보가 대권을 그 지지도가 7%를 못 넘기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걸 저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김진태 국무총리론을 내세워서 조원진, 남재준 대통령 후보 이거를 엮어보려고 춘천에도 갔다 와, 조원진도 만나러 갔다 와, 이랬었는데 결국 그 시기를 놓치고 이제 대세가 기울고 마는 바람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홍준표 씨에게 표를 몰아주었던 것이지 절대 그것이 홍준표 지지 의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홍준표 씨는 그 빌려간 돈을 갚아야 됩니다. 이제 갖고 원래 지지율 7% 그걸로 다시 구르막 끌면서 새 출발하면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씨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자 하는 근거로서 내세우는 것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내세우는 것이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이고 무한 권력을 지는 자인데 왜 탄핵을 당했느냐. 뭐 탄핵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리고 탄핵 당한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다. 왜 탄핵을 당하냐. 칼자루 쥔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면 탄핵을 당하냐. 이렇게 홍준표 씨는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기가 칼자루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탄핵을 당하느냐. 그러면 그 책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수세로 몰아세우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이것이 사기라는 것은 입증됐죠, 지금. 지금 이것이 사기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태극기 세력은 모두가 동감을 하는 바이지만 소위 촛불 세력 또는 중도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그래도 그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뭐 조작이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드러난 정황들은 탄핵 당할 만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순실의 타블렛 PC를 증거 채택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태블릿 PC에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에 있는 증거 자료를 우리가 볼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수집된 증거 정황들로서 충분히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고 대부분 촛불 세력이나 중도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방아쇠를 당긴 타블렛 PC는 방아쇠를 당기는데 사용했고 그 다음에 버려버렸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총탄으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촛불 세력이나 이런 뭐 헌법재판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홍준표의 주장이 뭐냐 하면 왜 못나게 그렇게 사기를 당했느냐 이거예요.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데 사기 탄핵을 당한 것도 당한 사람의 책임이다. 뭐 이게 홍준표의 논리입니다. 그게 뭐 무한 책임이니 뭐 어쩌고 하는 거지만 뭐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사기 탄핵이라고 하지만 사기 탄핵을 당한 것도 자신이 모자라서 당한 거 아니냐. 뭐 요렇게 얘기하는 게 홍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당시켜야 된다. 왜? 붙어 있어갖고 우리가 지금 죽겠다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한테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까지 다 죽겠다. 그럼 나가달라. 왜? 사기 당한 것도 당신 잘못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사기 탄핵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나 중도파 사람들은 그래도 박근혜가 잘못했다. 그 스모킹건이었던 타블렛 PC가 조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방아쇠에 불과하고 이미 발사된 탄환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이건 굉장히 비법률적 용어고 그래서 야만적이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홍준표의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게 사람의 잘못이다. 사기 안 당할 만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러한 홍준표의 자세가 옳으냐,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세가 옳으냐. 사기를 아주 교묘하게 쳐버리면요,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번 사기 탄핵의 경우가 그런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다가 하다가 설마 탄핵 되랴 이러고는 다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사기친 사람이 누구냐, 그 사기친 사람을 잡아다가 체포하고 그 사람을 문책해야 되는데, 이번 사기 탄핵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텔레비 어디를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패널은 한 명도 없었어요. 4명이면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그런 사람 패널을 초빙해서 토론이 벌어지도록 해야 그게 공정한 건데, 4명 모두 탄핵을 반대하거나 사기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나운서들 자체도 그런 식으로 아예 진행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아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못마땅한 게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 보면은 뻑하면 국민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국민은 탄핵을 찬성했다, 탄핵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나는 그 사람들 좀 국민이라는 얘기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태극기 지금 저 유튜브 방송하는 저부터, 그럼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억세게 지금 재수가 없어가지고 소수파로 몰렸지만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촛불 세력을 압도하는 서너 배의 인파가 우리가 항상 모였었는데, 그 사실을 덮었어요. 그걸 제대로 보도도 안 했고, 이렇게 돼가지고 생각하는 국민이란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올바른 생각이냐. 그래서 난 그 국민의 생각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발 그 국민 소리 좀 뺐으면 좋겠고요.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사기 당한 사람을 나무라고 있는 게 홍준표의 자세입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사기친 사람들하고 붙을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난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사기친 사람들하고 싸우다가는 이거 뼈도 못 추리겠다. 그러니까 그게 작전상 후퇴인지 아니면 실제로 후퇴하는 건지 모르는데, 저는 후퇴라고 보여요. 작전상 후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기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왜 사기쳤냐, 그거를 대들고 싸우면서 동시에 이쪽에다 대곤 당신은 왜 저런 놈들한테 사기당했냐, 이렇게 따지면은 좀 나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기친 놈들한테 대해서는 객소리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객소리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진태, 조원진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탄핵이 지금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려고 한다면
탄핵은 무효라고 외치면서, 예, 사기 탄핵이니까 이건 무효다. 그거를 한국당 당론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뭐 장외투쟁에 가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한쪽으로는 당신은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나서 이게 사기 탄핵을 당했냐. 이렇게 따지면은 그나마 형평성이 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라도 한다면 그건 들어줄 수가 있는데 아예 사기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고작 한다는 게 뭐 올바른 수사를 하겠다. 정권을 잡으면. 그러니까 즉 탄핵 자체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홍준표 씨는. 그러니까 탄핵 자체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출당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기친 사람에 대해서 사기친 사람을 추적해서 너 왜 사기쳤냐 하고 그 사람들을 다그치지 않는 사람은 사기당한 사람한테 왜 사기당했냐고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근데 홍준표는 반쪽만 주장하는 거예요. 반쪽만. 사기당한 사람한테 왜 사기당했냐. 뭐 당신은 못난 거 아니냐. 출당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이 뭐냐. 나머지 반쪽은 사기친 놈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왜 사기쳤냐. 예? 너희들 왜 멀쩡한 대통령 사기쳐서 몰아냈냐. 헌법재판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출당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말은 됩니다. 그것도 뭐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건 일단 말은 돼요. 그런데 사기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객소리 못하고 오히려 탄핵을 인정하면서 이쪽 사기당한 사람, 탄핵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왜 탄핵을 당했냐. 그 당신 책임이다. 무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출당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앞에 걸 얘기해야 돼요. 사기 탄핵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타블렛 PC가 뭐고 왜 이런 조사 왜 안 하냐? 어? 헌법재판소 왜 이런 식으로 결정했냐? 이거를 따지는 사람만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거론할 명분이 있는 거지. 앞에 거는 따지지 않으면서 뒤에 것만 따진다? 그럼 우리 가족이 어디 깡패한테 가서 맞고 들어왔는데 너 왜 못나게 맞고 다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도끼채로라도 들고 나서 깡패랑 싸워야죠. 어? 싸우고 뭐 두들겨 패고 뭐 힘이 딸리면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고 와서 어? 너 왜 저런 놈들한테 맞고 다니냐 이렇게 따지면 그 양쪽을 형편이 서지만 지금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가 그렇게 쉽게 세력을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 왜 그러냐 하면 홍준표 씨가 잘나서라기보담도 지금 우리 우파 진영이 많이 쑥대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통정리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거기에 어떤 교통순경 같은 입장을 완장을 차고서 행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 완장을 도로 뺏어야 되는데 그 완장을 차고서 지금 뭐 혼자서 세돌 부리고 있어서 지금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쨌든 얘기를 정리를 하면요. 탄핵은 분명히 타블렛 PC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부터가 사기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뭐 광우병 사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최서원 씨를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도화선이 땡겨서 시작된 거였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조작이었는데 그 결과가 조작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히려 그 조작된 결과를 합법적인 결과로 인정하고 홍준표 같은 분은 한술 더 떠서 그 탄핵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
탄핵 자체를 인정을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반쪽의 출당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기를 요구한다면은 당연히 이번 사태가 사기 탄핵이었다, 탄핵은 무효다 라는 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당신은 왜 이런 사기 탄핵에 당했느냐, 이렇게 따져야 이 사람이 그나마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것도 그렇게 올바른 자세는 아니지만, 그것도 그렇게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 우군의 그거는 덮어두고 앞에 가서 싸워야 돼요. 예. 앞에 가서 너 왜 사기 쳤느냐고 그게 맞는 자세지 왜 우리 편 공격합니까? 그러나 그러려면은 그렇게 양쪽이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앞에 가서는 객소리 못하고, 어저께 카톡 보내주신 분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 대법원에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말로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2심인 고법에서 사실심이 끝났기 때문에 뒤집힐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민사소송이나 무슨 이게 개인 간의 문제에서 얘기고요. 이게 국가 권력이 관련되는 이 거대한 사건에서는요, 대법원에서도 사실심을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리고 이게 사실 문제냐 법률 문제냐 따지는 것 자체가 또 법률 문제예요. 요게 사실 문제냐, 요게 법률 문제냐, 요거를 결정하는 것도 그것도 대법원의 관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국가 권력이 관련된 문제에서는 사실심이냐 법률심이냐 하는 것은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그냥 대법원이 이거 법률 문제라 해버리면 법률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심인 고법의 2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제 법률심만 남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주 서민들 사이의 재판에서는 그게 적용되지만 이렇게 거물급들의 커다란 사건에서는 그런 원칙 적용 안 하고 대법원도 사실 문제인데 그 법률 문제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파기환송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카톡 보내주신 말씀, 그분들은 이제 일반 시민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저처럼 이렇게 대법원에 그것도 사실심과 법률심인데 대법원에서도 사실심과 법률심의 범위를 이게 넘어가 버리는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만은 어저께 카톡 주신 분도 보통 일반인으로서도 그런 걸 아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그거를 받아들였고, 그걸 오늘 제가 동영상에서 제가 조금 더 안다 그러면 조금 주제 넘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조금 더 안다면 그거를 조금 더 부각해서 제가 오늘 어저께 카톡 내용을, 제가 어저께 카톡을 그냥 짧게 소개하고 말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거를, 대법원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사실심이냐 법률심이냐 따지는 것 자체가 이게 모호하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률심이다 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파기환송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법원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큰 사건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저께 그 카톡 내용대로 홍준표는 대법원에 묶여있는 사람이다. 아마 그래서 객소리 못한다 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는 더 이상 이 박근혜 대통령 출당 문제는 제가 오늘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논하려면 그 출당에 대비되는 사기 탄핵을 먼저 따지고
탄핵이 이것이 사기 탄핵이고 무효 탄핵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논한다면 얘기가 되되, 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완전히 덮어놓고 객소리 못하면서는 그런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는 그 야학에 대한 광고를 하나 좀 더 첨가하겠습니다. 야학 1호점, 2호점이라고 한 것이 좀 거슬린다. 그래서 1지부, 2지부 이렇게 좀 정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정정합니다. 야학 1호점이란 뭐 상가처럼 들리고요. 뭐 서남지부, 서북지부. 지금 우리가 이제 인천, 광명, 안양, 안산 이 지역이거든요. 서남벨트거든요. 그래서 야학 서남 1지부 이렇게 가칭하겠습니다. 야학당. 이름을 야학당이라고 짓고 서남 1지부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서남 2지부 이런 식으로 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광고를 하나 하는 길에요. 지금 지금 뭐 가재도구 같은 거 들여놨고 컴퓨터 들여놨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집중 이제 이념 스터디에 들어가게 되면 막 2박 3일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집에서 안 쓰시는 담요나 뭐 모포, 이불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안 쓰시는 거 있으면은 좀 주시면 제가 좀 쌓아놓고 우리 여기서 뭐 합숙하게 되면 뭐 5명은 충분히 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게 되면 이불이나 담요가 좀 필요하니까 집에서 처박아 놓은 것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해서, 제 전화번호는 아시죠? 010-5300-7901 연락하셔서 담요 주겠다 하시면 제가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름하여 야학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야학운동이란 것은 과거의 문명퇴치운동, 그런 것에서 현재로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활동에 나서는 젊은 사람들이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고,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올바른 이념으로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작으나마 이 야학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야학 운동에 우리가 강사분들도, 중소 강사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이은택 씨라든지 시간이 되면 이런 분들 초빙해서 이념 재무장하고, 또 우리 우파내의 인사들에게도 이념 재무장을 하고, 다각적인 그런 운동본부로서 우리 야학운동본부를 열었습니다. 야학운동본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월세방을 얻었는데요. 월 25만 원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약속해 주셨고, 후원하는 방식은 돈들이 다 없으니까 월 5,000원씩 매월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원씩 후원자 50명을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절반도 아직 못 넘었습니다만은 그 후원자의 인원은 채워질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을 모아서 후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입니다. 이리로 후원해 주시고 제 전화번호 010-5300-7901로 후원 내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록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태극사랑에서 기획하고 있는 많은 작은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가시화된 거 지금 야학 우리가 운동본부 이 활동을 먼저 방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운동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안산이란 좀 외진 곳에 우리가 운동본부를 만들었는데, 일단 제1호점 안산점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2호점, 3호점 이렇게 조직적인 우리 야학운동본부를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저희 야학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및 태극사랑 문화제가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및 태극사랑 문화제 공연이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극사랑에 송금하는 계좌를 일원화하겠습니다. 하나로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이 계좌 하나로 일원화합니다. 입금하실 때는 입금하시고 문자로 입금 명목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che la non è